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멍든 자국도 있고 막 팔꿈치 나가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못했고, 좀 아직도 좀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 상태로, 상태 안 좋네,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거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고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내용이 그냥 한 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았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내용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문의가 많아가지고 홍보해드리면, 교재는 인터넷에서 인기북스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제작을 해서 배송까지 할 겁니다. 가격은 잘 몰라요. 거기서 알아서 할 거고, 인기북스 사장님한테 제가 무슨 뭐라 그랬지? 제가 무슨 인쇄소라 그래가지고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펴시고요. 교재에는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가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네. 자, 요거 줄이고요.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요, 일단 주기율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변천, 이런 거는 그냥 역사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값도 하시고, 뭐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겠죠. 쉬운 학교는.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주기율표도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죠. 어렵습니다. 유효획전화, 반지름, 이게 나오는데, 유효획전화와 반지름 같은 거는 이제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효획전화를 옛날에는 따로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반지름을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 주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효획전화였는데 하나 뺐네요. 이번 과정에서는 더 가려맞게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뭐 좀 어려운 얘기로 슬레트법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반지름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 나오고, 반지름 찾는 겁니다. 이온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자배치 있죠? 전자배치. 이 전자배치가 완벽하게 안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자배치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좀 해두름이 좀 높네. 좀 낮추겠습니다. 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주기율표고요. 변천 과정은 되베라이너가 세 쌍 원소설 X, Y, Z이 있으면 가운데 거는 얘들의 중간값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개 기원이 돼요. 이게 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을 때 평균값이, 가운데가 평균값이 같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나왔을 때 각각 7과 39인데 평균적으로 23이다. 그래서 조개 개념이 시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뉴레인즈 옥타브설이에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타브가 있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8제마다 반복되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옥타브설이고요. 이게 주기의 시초가 됩니다. 자, 우린 중요한 건 이제 멘델리예프예요. 멘델리예프인데, 멘델리예프는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죠. 주기율표를, 오늘날의 주기율표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원자량으로 했어요. 근데 현대에는 뭐가 있다? 모질리가 한 거는 원자 번호입니다. 번호고,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는 모질리의 어떤 그 재밌는 생애를 말씀드렸는데, 63종의 원자량을 순서대로 해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아파트 짓듯이 이렇게 그냥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겠지? 이거 발견할 수 있는데 뭐지? 이렇게는 해놓고 예측을 했어요. 이게 맞은 거야. 근데 현재로서는 원자량을 했을 때 주기 성질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도 알아야 돼요. 동위원소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선을 통해서 양성자수를 알아버렸단 말이야. 양성자수를 알아내서 원자번호를 결정했는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수에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현대적 주기율표의 기틀을 완성해냈다. 그래서 멘델리예프와 모질리, 이건 이제 역사적인 순서니까 시간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 강의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주기율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주에. 인터넷이니까 괜찮죠?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하니까.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족 같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족의 성질은 비슷하다. 그냥 일명 족 같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예, 뭐니? 이건 족 같아요. 예, 1족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8족 같은 놈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헬륨, 네온, 알곤. 그래서 얘들은 반응을 또 안 해요. 그래서 18족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가로줄은 1하고 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7번째 껍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에서는요 1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우리는 단주기를 배워서 1, 2, 1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3부터 12까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족 같다. 근데 이런 거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형 원소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형 원소예요. 그리고 2부터 12회까지 있던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해요. 전이 원소. 전이 원소는 외울 수 없지만 전형 원소까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제 30번까지 외우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크망 철콘 이구아 이렇게 외우는데 일단 20번까지 외우는 게 기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기율표를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수소가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붕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이쪽이 비금속, 이쪽이 금속, 이쪽이 금속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하고 브로민 같은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액체입니다. 액체. 자, 재밌는 건 지금 여기 요만큼 있잖아요. 2부터가 아니라 3부터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3부터 10위까지 여기는 전이금속이라 그래요. 전이금속.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없고 그냥 중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면 좀 더 달라요. 여기 보시면 좀 더 두꺼운 글씨로 쓰자. 보시면 요 두 개는 S블럭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가 NS1, NS2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쪽 있죠, 요쪽. 이렇게 이거는 P블럭이에요. 그래서 MP1, MP2에서 P블럭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 들어가요? 10칸입니다. 왜냐면 D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가 10칸 들어가는 거야. 전자가 10개,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D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4S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3D가 들어가는 거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란타늄족과 악티늄족 있죠?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요. F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F오비탈은 14개거든요. 전자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오비탈은 7개고요. 14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4칸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왔듯이 이제 주기율표에서 전자 배치 꼭 기억해 주시고 전자 껍질 수는 주기번호다. 그래서 n이 주양자 수다. 1, 2, 3, 4 나갈 때 껍질이 1, 2, 3, 4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는요. 족의 끝자리야. 그러니까 13족이면 3개, 17족이면 7개. 근데 단 18족은 몇 개? 0개로 봅니다. 왜냐면 원자가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봐요. 그래서 0으로 보고 일반화학에서는 8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자 0, 0 요거 보는 거야. 또 당연히 1, 2, 3, 4, 5, 6, 7까지 나가다가 그다음 0, 18쪽은 또 최외곽 전자수는 틀려요. 최외곽에는 진짜 전자가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2개지만 8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20번까지.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마지막에 원자가 전자는 0으로 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의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금속하고 비금속은요. 제가 봤듯이 베릴륨과 붕소에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곤과 알곤이 나와요. 그래서 알루미늄에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이 비금속이고 이쪽이 금속이다 하는데 이 준금속이 있어요. 준금속이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준금속이 어디냐면 지금 좀 지우고 갑시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준금속이 어디냐? 바로 색깔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 부분이 준금속이에요. 이렇게 준금속인데 이거는 금속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금속이라고 안 배우고 그냥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만 나눠라 라고 얘기하면 과연 준금속은 어디에 속할까? 당연히 봤지만 비금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 대한민국 축구팀이 준우승했어. 우승한 거야, 안 한 거야?
아깝이 못했다는 얘기죠. 아, 아깝네, 못했네. 그래서 아깝다. 그래서 준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승에 준해. 하지만 우승한 건 아니야, 이거죠. 그럼 준금속이면 금속에 준해. 근데 안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준금속은 비금속이다 보시고요. 이거는 아마 통합과학 때 배웠겠지만 알칼리 금속은 1족이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2족입니다. 할로젠 원소는 17족이고요. 비활성질은 18족이에요. 위치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금속은 아무튼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거든요, 금속은.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금속의 반응성은 여기가 커요. 비금속의 반응성은 18쪽 빼고 여기가 커요. 그래서 금속은 이쪽이 크다. 금속의 정의가 뭐냐면 전자를 잃는 거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다 그래. 그럼 비금속은 뭐냐?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음이온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얻고 음이온 된다. 마이너스 1가 돼서 음이온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내용에 가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금속 파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하고요. 사실 이건 다 비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금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할로젠 원소, F, Cl, Br, 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지금까지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 자,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은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반복되죠? 그 다음에 규칙성과 반복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그 지금 책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유효 핵전화가 뭐냐면요. 유효 핵전화. 우리가 원자번호 1번 수소라고 하면 핵전화량이 플러스 1이에요. 원자번호 5번 붕소 그러면은 핵전화량이 플러스 5입니다. 자,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요. 원자번호 5번 한번 볼까요? 플러스 5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 마지막 전자가 진짜 재수없게 이렇게 라인업 됐으면 당연히 가려짐을 배우죠. 가려짐을 당하겠죠. 이런 걸 가리움 효과라 그래. 스크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가리움 효과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리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온전히 5를 받지 못해요. 당겨지는 힘이 5를 받지 못해. 5보다 작겠죠.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플러스 7이야. 원자번호 7번 질소야. 그러면 7번 질소니까 핵전화량은 플러스 7이에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니까 얘가 받는 건 앞에서 가리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좀 유효 핵전화는 우리가 이제 Z 값이라고도 하고 혹은 Z 스타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이 Z 마이너스 시그마야. 시그마가 가리움 상수입니다. 자, 이건 대학 가면 계산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가리움 상수에 해당하는 건데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Z 스타하고 Z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 이게 양성자수입니다. 여기 양성자수고 여기 유효 핵전화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멋진 말들이 많은데 얘를 봤을 때 앞에서 이렇게 가리지 않느냐 하는데 같은 족에 같은 라인업에 있는 애들도 가려요. 물론 앞에서가 더 가리겠죠. 그래서 작다, 인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유효 핵전화가 크면 잡아 당겨지는 힘이 커요. 빡 당긴다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근데 유효 핵전화가 잡아 당겨지는 힘이 큰데 앞에서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돼요? 당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좀 더 벌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억해.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가 뭐다만 기억하세요. 자,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전자가 있지만 얘도 가려요. 당연히 앞에 것도 가립니다. 잡아 당겨주는 것을 얘가들이 돌면서 가리고 있다는 거야. 방방방방방 돌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거. 세계 최초일까?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 시켜버리면 되게 편합니다. 한 번 더. 원자액이 7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니까 앞에서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물론 일렬로 쫙 쓸 리가 별로 없겠죠. 그렇게 의자가 삐걱거리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암기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짠 해놓고 이렇게 외워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알루미늄, 아니 아연, 그러니까 알곤, 칼륨, 칼슘 외우는데 자세히 보면 나트륨의 위치가 베릴륨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경향과 규칙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거 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 보세요.
1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1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럼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같은 족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같은 족이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증가한다. 근데 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야죠. 보시면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핵전화량은 증가가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많이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요. 전자의 앞에서 껍질이 달라버립니다. 껍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족부터 할게요. 잘못 읽었어요.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바뀌어버리죠. 주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껍데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 껍질이 하나씩 더 생기니까 안에서 더 많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껍데기는 똑같아. 껍데기는 똑같고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복잡해. 그냥 외워.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측정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원래 큰 걸 어떻게 할 거야? 원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원자 크기가. 왜 커지지? 아, 이거겠구나라고 그냥 현상에다가 이론을 집어넣은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핵전화의 증가가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같은 주기구나. 이렇게 이제 객관식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해. 같은 주기니까 1, 2, 3, 4, 5, 6, 7, 8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핵전화량의 증가가 전자가 막아주는 증가보다 약간 커요. 예. 그러니까 유효핵전화 값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생기잖아. 껍질이 생기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기가 좀 더 심하니까 그 효과가 유효핵전화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들어가는데 경향과 규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으로 나오면요. 요거를 지문으로 주고 야, 이게 같은 족이냐? 같은 주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유효 핵전화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증가하니까 같은 족일 땐 점점 증가하는데 왜 감소하냐? 요거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은 족에서 주기가 바뀔 때 안쪽 껍질에서 전자가 증가로 가려막기 효과가 크게 증가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올라가는 이 경향성이 감소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경향성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없애버리고요. 그냥 증가로 바꾸세요. 이것도. 증가, 이런 건 다 우리 이승혁 선생님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누구보다 감소하느냐 이런 비율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좀 문장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오케이? 요거 같은 종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쓰느냐? 반지름. 우리 항상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지 않냐? 원자의 지름이라고 안 하고 반지름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사실 원자 끝은 전자 구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을 잽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먹어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고 반 나눕니다.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핵 간 거리 이렇게 배웠고요. 요즘에는 핵 사이의 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밌는 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이게 핵 간 거리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있다. 된다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란 말도 있어요. 목이 안 나오네.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얘하고 얘를 얘기해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예, 이거는 이게 분자와 분자끼리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좀 더 커요. 당연하게 얘네들은 서로 원자니까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 살짝 겹치는데 얘는 분자는 그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반데르발스 반지름도 학교에 나오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전자들이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지므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즉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은 작아지는 거야, 크기가. 근데 어디에서? 같은 주기에서. 오케이? 왜 이게 안 되냐면, 발레를 제가 적을게요, 발레. 발레가 뭐냐면, 리튬과 나트륨은요, 나트륨이 큽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도 얘가 더 커요. 살짝 커요. 그쵸? 이게 올라가니까 더 크단 말이야? 더 큰데, 크기는 유효 핵전화가 크면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며.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적용.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는 어디서 적용된다? 반드시 같은 주기에서 적용된다. 혹은 등전자, 전자 이온에서 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나오잖아요. 껍질 안 했네. 전자 껍질은 당연합니다.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기가 커지죠. 뭐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이건 같은 조개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자와 양이온에서, 그의 양이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일단 전자수. 자, 같은 원자인데요.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전자가 더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으니까 더 멀어지죠. 원래 이만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력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금속 원소와 그의 음이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지금은 그냥 아웃라인만 살짝 긋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리튬과 나트륨에서는 껍데기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이 껍질수 때문이고요. 리튬과 베릴륨은요, 리튬이 더 커요. 왜냐면 유효 핵전화가 그러니까 핵전화량은 얘가 더 크지만, 유효 핵전화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리튬이 있고 여기 베릴륨이니까, 이거 유효 핵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아 당겨진 거죠. 오히려 더 작아진다.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과 마그네슘 뭐예요? 당연히 껍질이 더 많으니까, 같은 족이니까 껍질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 당연히 이것도 유효 핵전화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요. 유효 핵전화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참 잘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비활성 기체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비활성 기체는 분자 형태가 되지 않아요. 분자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18 족같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뭐 때문에? 유효 핵전화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족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커집니다. 왜? 껍질수 때문에. 근데 여기서 껍질수만 있느냐, 유효 핵전화도 달라지지 않느냐. 근데 껍질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임팩트를 줬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측정해보니까 그런 거야. 측정해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속 원자인데 전자가 나가버리니까 껍데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 껍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 될 때는 전자 껍질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전자가 들어오면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래. 그 원자 핵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이때는 유효 핵전화가 작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자 사이의 반발력 증가가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유효 핵전화도 작아져요. 앞에서 가려지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임팩트가 더 큰 게 뭐라고? 그렇죠. 바로 전자 반발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경향은요, 같은 주기일 때 어떻게 돼? 똑같아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고 같은 주기일 때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2주기보다는 3주기가 껍질이 많으니까 당연히 크죠? 네. 다 큰가요? 아니요. 같은 족일 때만 그런 거야. 혹은 바로 옆에 거. 근데 보세요. 리튬이 167이야. 근데 알루미늄이 118이야. 오히려 리튬보다 알루미늄이 더 작아서 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껍데기가 2개, 껍데기가 3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차이. 이렇게 한두 개 차이는 우리가 알겠는데 한 칸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족일 때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적용이 중요하다. 이건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적용이 중요해. 이렇게 삐걱거려, 의자가. 자, 죄송합니다. WD-405 쳐야겠네. 적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용이 중요하다. 이 말을 꼭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등전자 이온. 등전자가 같은 등자예요. 그래서 같을 등자. 더 전자수가 동일할 때. 그럼 전자수 동일할 때가 언제 있냐? 바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 O, 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8개, 9개, 10개, 11개, 12개인데 만약에 얘가 2-가 됐어, 1- 됐어, 1 플러스 됐어, 2 플러스 됐어, 이래 버리면 전자가 다 10개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O2-, F-, Na+, Mg, E가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크기를 잴 때는요, 이쪽이 더 크죠. 왜냐면 이온도 어차피 같은 경향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네 둘은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야. 보세요. 원자번호 8번 산소야.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야. 전자 몇 개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왜? 다 찾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얘는 2개 들어온 거고요. 얘는 1개 나간 겁니다. 어차피 전자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막아주는 것도 똑같아. 제가 아까 공식 얘기했죠? 자, Z 스타, 유액전하는 Z- 시그마인데 얘는 8이야. 그쵸? 아, 얘는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8이야. 됐니? 그 다음에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이건 똑같아요. 얘는 몰라요. 근데 얘는 11이야. 근데 빼기 똑같은 값을 뺀다는 얘기야. 똑같은 시그마 값을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다 똑같은데 8로 잡아당기고 11로 잡아당겨.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겠죠. 오케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O2-가 F-가 Na+가 Mg, E가 플러스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하네. 금속 만약에 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훨씬 크죠. 껍데기 차이도 나고 이렇게. 근데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되면 등전자가 되면 오히려 뭐라겠어요? 산소 2-가 더 제일 커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아시아 최초로 개발했지만 원자 핵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렬로 라인업 하는 게 최고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전자가 가려주는 게 다 똑같고 잡아 당겨주는 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와, 내가 이걸 발견했다. 예. 이건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후배 강사님들 아니 동료 강사님들 쓰시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건 옛날에 양진석 거야. 말하기 싫으면 그냥 내 건 아니야 라고 우기면 되겠습니다. 내 거라고 해. 괜찮아. 예.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요 다음 편에서 이온화 에너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점검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바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아, 나 목 아파서